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은 미국에 또 한 번 충격. 2. 한국이 미국에서 행운을 받으려고 개발한다. 최근 국내 언론 헤럴드 경제가 진행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KKIP 소속인 아니 엘리카 의원행기 일라이 마어과의 인터뷰에서 KF-21 공동개발에 관련해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에 대해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오래전부터 지속적 협정, 최근 양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인도네시아의 미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협정을 맺어온 것과 대통령의 만남이 미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계약에서는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건 인도네시아 빼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국의 그러한 신뢰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다면 인도네시아 측의 일방적인 미납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엘 리마 의원이 미납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IFX 사업은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아니 지금 3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 제5호기가 출고되는 상황에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건가 싶은데 이들이 말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는 한마디로 인님에게로 기술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IFX 사업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I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국영기업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미국에서 F-35를 개발할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누가 보면 돈 다 냈는데 기술 못 받을까 우려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자국산 항공기 1대도 개발하지 못한 인님에게 있어서 당연하죠. 그렇기에 KAI는 T-50I 생산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술진들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왜 그러냐? 기술도 안 주고 출장비만 들어가는 한국 기술진들을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네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꼴인데요. 현재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4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KFX 프로그램을 총괄한 정광해선 단장에 따르면 하긴 돈 꼬박꼬박 잘 내고 열심히 배우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어느 사람이 더 해줄 망정 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KAI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협상을 나눴고 양산이 이뤄진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시제기 출고가 끝나니 과욕을 부리며 자체적으로 IFX를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PTDI를 비롯한 기타 인도네시아 업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죠.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기술을 이전받는다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 과연 인도네시아가 4.5세대 전투기 양산이 가당키나 할까요? 한국은 F-5제공호, KF-16 전투기를 사용권으로 300여 대 독자 생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50 항공기 개발의 난항을 겪어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음속 전투기는 고사하고 단 1대의 경전투기도 독자 개발하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기술만 주면 스스로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 생산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한국은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KF-21이나 IFX가 향후 전투기로서 가치를 입증받을 필요가 있어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방산정책의 리마이원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측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빚을 진 국가라는 인식. 두 번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성장 잠재국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란 대국 사상 때문이죠. 자원 부국의 세계 4위의 인구 해상 무역 길목을 장악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이러한 대국 사상은 마치 중국을 보는 듯합니다. 단 중국보다 돈 없고 힘없는 중국.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한국 KF21 보라매를 위해 많은 돈 필요.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제안.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터키는 거절.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함께했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진 KF21 기술 접근 못해.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이는 명백한 한국의 배신이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산 무기 판매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한국 인도네시아 판매 전례 들어 마케팅 필리핀, 태국, 이라크는 인민보고 구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왜 러시아 YAK130 아닌 한국 T50I 엮는지 의문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T50I는 줄이러 추락사고 발생 전투 기질이 떨어진다 해도 과언하냐?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저카우터 T50I 사고로 KF21 생각도 바뀔 수도. 두 전투기 모두 한국 KAI가 생산했기 때문. 인도네시아가 바라보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KT-1 기본훈련기와 D-50 공격훈련기 그리고 1400톤급 잠수함 등의 한국 의무기를 최초로 구매한 국가이자 KF-X 사업 초기 국제공동 연구 개발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국가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한국이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기 도입 사업에서 세계 여러 방산 업체들을 불러다 경쟁 기종들을 출연했고 그 가운데 한국 무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즉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에 도입한 것이며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 것이지 무슨 자선사업해서 웃돈을 더 얹어 구매한 것이 아니란 거죠. 구매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것을 불모산이 감히 빚을 졌다는 표현을 해대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 방산에 접근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4번 넘게 추락한 인도네시아의 T50I는 기체결함이 아닌 모두 인도네시아 측의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음에도 한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도리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모두 지불해 KF21을 가져가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을 받은 후 정비 문제로 인해 파손한 후 괜히 한국 핑계 대면서 지금처럼 뭐라도 더 얻어내려고 수작 부리다가 KF21의 위상을 떨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에이 설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까 싶은데 인도네시아가 근본이 없는 정책으로 각종 나라에서 무기 사들이는 바람에 군수정비 체계가 완전히 꼬였고 여기에 내부 정치 갈등도 심해 서로 탓을 하다가 결국 애꿎은 한국에게 덮어씌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인도네시아 해군 난가라 함침몰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바꾸어서 하사누딘 투버거스 해서너디는 인도네시아 바꾸어서 하사누딘 의원 2012년 한국에서 진행한 개조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대우조선 해양이 2009년에서 2012년 리모델링 겸 정비를 진행한 후 인도네시아는 9년 동안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고 거기다 15명 초과한 인원을 태워놓고서는 한국 탓을 한 것입니다. 원래 잠수함은 6개월 주기로 한 번, 잠수함이 노후화될수록 더 짧은 주기로 정비해야 하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 방산을 이끄는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 한국은 자망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잠수함을 팔면서 기술 이전마저 인색. 재래식 잠수함 최장 자망 기간이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이 세운 21일이고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 중 제일 기술 이전이 후한 나라라 이 말로 현인님의 국방 수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국제테스트 비행조종사협회 ITPS 관계자들은 KF21의 실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극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ITPS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교육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험비행 조종사 상당수도 이곳에서 추가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TPS 풀린 부회장 KF-21 비행 모습을 직접 보았고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라 ITPS 풀린 부회장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 ITPS 풀린 부회장 시험비행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 로키드 마틴과 같아 눈길 ITPS 풀린 부회장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틀림없이 앞서 나가는 국가. 함께 방문한 조저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ETP 회장은 ITPS 클레멘티 교장 한국 기술 레벨 점차 높아져 T-50전 세계 판매로 이미 증명.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은 앞다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큰 관심을 내비치며 직접 방한하면서까지 둘러보고 극찬하는 상황인데 반면 자국산 항공기를 단 일대도 개발하지 못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정비 실책으로 추락한 T-50L을 보고 KF-21도 KAI가 만들었으니 못 믿겠다며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런 극찬은 인도네시아 귀에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이 절대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를 깜짝 놀랍게 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목리가 통하지 않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9일 한국의 명품 경공격기 FA-50-48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전체 대금 30%가량인 9억 달러, 하마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지급 시기도 거액인 만큼 1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폴란드는 9월 계약 후 단 2달 만에 통상적 선수금을 훨씬 웃돈 금액을 지급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금으로 10년 동안 질질 끌었던 1조 7천억 원에 맞먹는 금액인지라 더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선수금을 건네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하였는데요. 돈은 우리가 확실하게 입금할 테니 예정된 납기 기한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왔는데 납기를 못 맞춘다. 국가번호 플러스 82의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근 완전 가동 들어가는 거죠. 폴란드 매체 폴스타 즈브로즈나에 따르면 1차 도입분 12대의 FA-50은 내년 8월까지 제23 비행대로 납품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 MiG-29를 대체할 예정이고 따라서 내년 초 8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KAI 시험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시뮬레이션 장비는 초도분 도입 이후인 2024년 말에 설치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11개월 만에 12대의 FA-52 로켓 배송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생각보다 느린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항공기 수출은 본체의 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시스템이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조종사 훈련 및 경납고, 정비고, 활주로, 계류장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 후에야나 항공기가 도입될 수 있으며 군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12대의 도입이 내년 8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의 기자의 그 제2그래프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는 장비의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두고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원래 계획인 12월 10일 아닌 8일을 앞당겨 12월 2일에 폴란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한국 업체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원래 일정도 어마어마하게 빨랐는데 그걸 더 당겨 조기 출고하는 것이죠. 서호 내 돈 먼저 받아 아니 내 물건 먼저 받아 야단법석 떠는 중인데 참 어느 나라랑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도리어 자신들이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미납금 관련 핑계를 한국에서 찾으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8대 도입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당시 T-50I의 6대 도입건도 총 4차례 연기하면서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갑자기 끼어버리니 완전히 자충수에 걸려 더 이상 계약금을 미루지 못하고 한 번에 지급한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프랑스의 라팔은 1년 생산분이 4대도 채 되지 않고 있어 48대 도입은 2030년대 중반에 가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KF-21의 양산보다도 뒤로 미뤄지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한국을 상대로 계약 장난질을 치다가 보잉사가 자사의 F-15EX를 구매하고 싶으면 일시불로 구매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란 자부심이 제대로 망신당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고 놀리기 바쁘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매체들이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왜곡 보도를 일삼다가 미국 매체가 보도한 특집 보도로 인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사게 되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최근 들어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잇따라 섣부른 억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결국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매체는 현재 반도체를 둘러싸고 한중 일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최근 중국 매체들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중 일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일본만 놓고 보면 최근 소니와 더불어 덴소와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키우신나와 미쓰비시 UFJ 은행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네로라는 8곳의 대기업이 네피더스라는 반도체 기업을 설립해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 칩을 양산할 계획을 세웠다며 중국 매체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네피더스 설립에 발맞춰 700억엔 6,63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 공동으로 반도체 기술 연구를 위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ASTC를 3,500억엔을 들여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네피더스와 ASTC가 일본 반도체 산업진흥의 두 축이 될 것이라며 과거 1980년대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가 이후부터 쇠퇴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의사일터 뉴스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내심 희망 섞인 전망을 한 중국 매체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시 돋친 전망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유일한 경제적 지주이자 안보무기인 반도체 산업이 정치투쟁에 휘말려 깊은 동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한국은 세계 반도체 기업의 시장가치 100위 안에 일본보다 적은 세계 기업만 포함됐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세금 부담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압조건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본 매체는 중국 매체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한 가운데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부족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 투입 규모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우위에 올라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기초재료는 물론이고 선진 설비와 하이엔드 반도체 칩 또한 1만 년이 걸리고서라도 기어코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필사적으로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체적인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될 경우 스마트 기술과 자율주행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의 약진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구군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위상을 감안했을 때 중국 매체의 이런 섣부른 억측은 그야말로 김칫국 마시기와 일장춘몽과 다름없다며 미국의 화교 매체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로 인해 가뜩이나 정치적 궁지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급속한 이해 창출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퉜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 시장을 통한 매출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왔던 중국의 반도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달성한 3분기 매출은 전분기에 대비해 각각 3.77%와 5.39%씩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둬들인 3분기 전체 매출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 분기에 13.41%에 달했던 중국 비중은 9.64%로 줄어들었고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분기에 30.46%에 달했던 중국 비중이 25.07%로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삼성의 3분기 중국 매출은 이 분기에 대비해 약 22억 달러나 감소했고 SK하이닉스의 3분기 중국 매출은 약 11억 달러 감소했다. 3월에 중국에서 두 회사의 총 매출은 약 33억 달러 4조 3.104억가 증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그런데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미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이 분기에 대비해 각각 15억 달러와 7억 달러씩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매출을 나타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미중 갈등이 마침내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서둘러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서서히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중국과의 관계 단절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 10월 7일에 미국 정부가 취한 사상 초유의 조치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왜 그토록 중국 시장을 손절하고 나섰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특정한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이 공급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면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이른바 미검증 명단 언베러파이드 리스트에 올리는 조치까지 내림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중 60% 가까이가 홍콩과 중국으로부터 나왔고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주요 메모리 칩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모든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뿐더러 이와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는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칩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국적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잃거나 중국에서 일을 그만두는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는 기술과 제품, 그리고 회사 또는 조직으로만 국한해 왔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금지령은 처음으로 미국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도 수출 통제를 확대했다. 또한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게 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으로 빠르게 갈아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인 IMTC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삼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IMTC로부터 아이폰에 들어가는 128단 3D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기로 했다가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서둘러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삼성을 대체 공급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육성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꺼내 들고 나섬에 따라 당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애플의 사례처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반도체 대신 한국산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일거양득의 기회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매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른다 해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